옛날 어느 부잣집의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 밥상을 차리고 치우기를 반복하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했지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에 시집왔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스님을 맞이한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손님들 밥상 차리고 치우느라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손님 좀 덜 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스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이야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결과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 당장 손님을 덜 오게 할 방법만 알려주세요. 스님은 그녀의 간절함에 못 이겨 다소 특이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스님이 알려준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손님이 앉는 마루에 깨를 뿌리세요. 깨를 밟으면 미끄러워 불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문에 거미줄을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거미줄은 음산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이 꺼리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국이나 찌개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맛이 싱겁고 밋밋하면 손님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황당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루에는 깨를 뿌려놓았고 대문에 거미줄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상을 차릴 때마다 일부러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싱거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스님의 비책은 예상보다 빨리 효과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마루에 깔린 깨를 밟고 미끄러질까 걱정하며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문에 거미줄이 어지럽게 늘어진 것을 보고 이 집은 관리가 안 되는 집인가 하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싱거운 음식은 손님들의 입맛을 잃게 했고 자연스레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손님들은 하나둘 오지 않더니 결국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손님 없이 고요한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상 차리고 치우는 고단함에서 벗어난 그녀는 처음엔 그 자유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니 웃음소리와 말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활력도 없고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가져오던 물건과 돈이 끊기자 집안 재정에 타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던 며느리도 점점 불안해졌고 텅 빈 집은 점차 적막감만 감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많던 재산은 서서히 흩어지고 집안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끊기면서 물건의 교환도 소득도 없어진 것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부잣집은 이제 텅 빈 대문과 거미줄로 뒤덮인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스님이 며느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텅 빈 대문과 썰렁한 집안을 둘러보며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결과를 이제야 보셨군요. 손님이란 곧 복이고 기회입니다. 그 손님들로 인해 관계가 생기고 교류가 이루어지며 집안이 번성하는 법이지요. 이 설화는 인간관계와 교류가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집안에 번거로운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소식과 기회를 가져오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관계를 끊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손실과 외로움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이 곧 집안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임을 이 이야기는 강조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손실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고단함을 피하고자 했던 며느리의 선택은 일시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집안의 쇠락과 고독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넓은 시야로 결과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보신각종을 높은 곳에 매다는 작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 종은 엄청나게 무거웠고 당시의 기술로는 이를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지만
밧줄이 끊어지거나 사다리가 부서지는 등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한숨만 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어린 오성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어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친 오성은 아니 이 바보들아. 저걸 그렇게 매달아서 될 일이야? 흙을 쌓아 올려서 종을 굴려 올리고 다시 흙을 파내면 되는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참 어이없네. 라며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그의 할아버지는 예잇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하며 꾸짖었지만 오성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했죠. 그 순간 이를 우연히 듣고 있던 포도청 사령이 멈춰 서서 오성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라? 저 꼬마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는 고민 끝에 감독관에게 가서 오성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감독관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사령의 설득에 결국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몇 달을 끌 바에는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결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조롭게 종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감독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 꼬맹이가 진짜 천재인가 봐 라고 말했습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감독관은 어린 오성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꼬마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오성은 그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난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오를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잘못된 건 다 내가 고쳐야겠더라고요. 어른들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의 당돌한 대답에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그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을 보며 우리 종이 저 꼬마 오성 덕분에 하늘에 걸릴 수 있었지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린 오성의 천재성과 당당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징표였습니다. 나중에 오성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된 것도 이 어린 시절의 기질을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그 꼬마는 타고난 천재였다 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야말로 흔들림 없고 굳건했지요.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팝상을 나눠 먹는 것은 물론 서로의 부인을 바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우정도 장난스럽고 웃지 못할 해프닝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답니다. 어느 날 한음이 오성의 집에 놀러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내 마누라 궁둥이에 점 있는 거 봤냐? 뜬금없는 이 말에 오성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길로 부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한음이가 그러는데 당신 궁둥이에 점이 있다는데 정말이요?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부부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오성의 부인은 한음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부인은 일부러 정성껏 송편을 만들어 한음을 초대했는데 그 송편에 웃지 못할 장난을 숨겨두었습니다. 부인은 송편 속에 몰래 똥을 넣어두고 평소처럼 식사 자리를 준비했죠. 오성과 한음은 워낙 친해서 항상 밥상을 바꿔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마주 앉아 밥상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장난은 이상 바꾸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한음은 아무 생각 없이 송편을 집어 한 입 물었는데 그 안에서 뜻밖의 맛이 퍼져 나왔습니다. 한음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오성의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거보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똥을 먹게 되는 법이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음도 처음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결국 허 웃으며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이런 농담까지 생겼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아가리에 똥을 퍼 넣어야 돼. 장난스러운 일화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오성과 한음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웃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죠. 장난 많던 두 사람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난세 속에서는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조 판서를 번갈아 맡으며 전쟁을 지휘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오성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가 재건에 힘쓰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한음 역시 오성과 협력하며 나라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장난과 우스갯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성과 한음의 우정과 재치는 사람들에게 유머와 교훈을 전해주며 친구 간의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깊은 감동을 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명탐정 4명의 죽음을 풀어내다. 옛날 어느 마을 산 너머 큰 고개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장소였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인데다가 도둑과 강도가 자주 출몰했기 때문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아무 고개라고 부르며 피하고는 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개의 꼭대기에서 3사람이 죽었고 고개 아래에서도 한 사람이 죽은 채 발견되었어. 시체 근처에는 큰 돈자루와 술병이 놓여 있었지.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급히 원님을 찾아가 말했어. 원님, 아무 고개에서 4사람이 죽었습니다. 꼭대기에서 3사람, 그 아래에서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큰 돈자루와 술병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옵니다. 원님은 사령들을 보내 현장을 조사하게 했어. 정말 그 말 그대로였고 시체와 돈자루, 술병까지 발견되었지. 하지만 사령들도 원님도 어떻게 4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단다. 며칠을 고민하던 원님은 결국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한숨만 내쉬었어. 원님의 어린 아들, 10살 남짓한 똑똑한 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물었지. 아버지, 뭘 그리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 내가 알 일 아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묻자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4명이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했어. 아버지, 그건 쉬운 일이외다. 뭐라? 무슨 뜻이냐? 그 고개에서 죽은 3사람은 바로 도둑놈들이고 그 아래에서 죽은 한 사람은 도둑 맞은 사람이외다.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아들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 먼저 고개 꼭대기에서 3사람이 죽고 고개 아래에서 한 사람이 죽었으며 그 주변에는 술병과 돈자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개 아래에서 죽은 한 사람은 도둑 맞은 행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인은 도둑들에게 습격당해 돈을 빼앗기고 살해되었겠지요. 도둑들은 그 행인의 돈을 훔치고는 고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둑들은 훔친 돈을 나누기로 했겠지요. 하지만 도둑들 사이에서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3명 중 2명은 술을 사오라며 1명을 아래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 2명은 술을 사러 간 도둑이 돌아오면 그를 죽이고 돈을 둘이 나눠 가지기로 몰래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술을 사러 간 도둑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돈을 전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술에 독을 타기로 했습니다. 2명의 도둑에게 독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죽이고 혼자 돈을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술을 사온 도둑이 고개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2 도둑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2 도둑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훔친 돈을 나누기 전에 술을 마시고 독에 중독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고개 꼭대기에서 죽은 3사람은 서로를 속이고 죽인 도둑들이고 고개 아래에서 죽은 한 사람은 처음 도둑들의 희생자가 된 행인인 것입니다. 원님은 어린 아들의 논리에 깜짝 놀라며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러나 어린 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지. 아버지, 이제 그 돈자루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돌려주고 더 이상 고개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길을 정비하고 경비를 세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원님은 아들의 지혜로움과 깊은 배려심에 감탄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즉시 사람들을 보내 고개를 정비하고 경비를 세웠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돌려주었지. 그 후로 아무 고개는 더 이상 도둑들이 출몰하지 않는 평화로운 길이 되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되었단다. 이 어린 아들은 이후에도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지혜로운 인물로 유명해졌어.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 사람들은 이 아이를 어린 명탐정이라 부르며 칭송했단다. 주해. 이 이야기는 지혜와 관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놓친 단서를 바탕으로 도둑들의 행동과 죽음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협력 또한 중요한 교훈으로 드러납니다. 원님이 처음에는 아들의 도움을 무시했지만 결국 아들의 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서로 돕고 신뢰하는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평함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님은 도둑들이 남긴 돈자루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개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경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올바른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작은 지혜와 선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노력이나 아이디어라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옛날 시장을 돌아다니며 담뱃대나 핏 같은 소소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 정공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사랑방에 머물며 삼동을 보냈습니다. 당시 강원도 사람들은 객지에서 온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정공원은 말을 재치 있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능해 그들의 환심을 사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정공원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외딴 마을을 찾았습니다. 큰 고갯길 아래 자리한 집은 방 2칸짜리였는데 집주인은 강릉으로 가고 없었고 집 안에는 임신한 여인만 있었습니다. 정공원은 사랑방에서 묵으며 잠시 쉬려 했지만 밤사이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은 여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도와줄 사람은 정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정공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산파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던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여인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여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려 고갯길이 막히면서 여인의 남편은 강릉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정공원은 꼼짝없이 그 집에서 삼동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몸이 회복되었지만 고립된 상황이라 정공원은 계속 머물며 장작을 패고 집안일을 돕는 등 마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정공원은 마침내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아기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장돌뱅이로 돌아갔습니다. 당신과 아기가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터에서 낯선 남자가 정공원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정공원 아니오? 예, 그렇구만. 작년에 우리 집에서 겨울을 나신 분 맞지요? 정공원이 그렇다고 하자 남자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 주인입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꼭 우리 집에 가주셔야겠습니다. 정공원은 그를 따라 산골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여인과 아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정공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가장 귀한 음식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내와 아기가 무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자는 칠성포로 만든 고운 삼배옷을 정공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옷은 제가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정공원은 며칠간 잘 대접받으며 그 집에 머물렀고 떠날 때는 넉넉한 노자까지 받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공원이 낯선 여인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행동은 이타심과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재치와 용기를 발휘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따뜻한 인심과 감사의 표현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남편과 가족이 정공원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한 선물과 환대로 보답한 모습은 진심 어린 감사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 따뜻함을 더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애와 배려심이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옛날 옛적 고흥 파령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뽕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뽕잎을 따서 누에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파령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뽕잎을 따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뽕잎을 따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호식을 당했다. 호식이라니?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단 말인가?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충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를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니 이렇게 앉아있을 순 없어. 다음 날 할아버지는 무기를 챙기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치며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내 아내를 잡아먹었다지. 날 잡아먹으러 나와봐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할아버지는 곧 용기를 다잡고 호랑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아내를 데려갔으니 나도 데려가 보거라. 할아버지는 커다란 돌을 들어 호랑이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만 할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돌을 던지며 호랑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이기려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용기와 사랑의 힘, 그리고 두려움 극복의 중요성입니다.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사랑에서 비롯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에게 맞서는 그의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의지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연대와 대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행동에 나선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쳤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호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용기와 더불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저지른 폐륜, 도깨비의 경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근검절약하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묻힐 곳은 바위 아래다. 그곳에 맷자리를 쓰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다음 날 아들은 꿈에서 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꿈과 똑같이 생긴 바위 아래는 넓고 아늑한 터였고 직원들도 칭찬할 만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맷자리를 그곳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후로 그의 집안은 점점 부유해졌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이를 듣고 셈이 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아들은 숨길 것 없다며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꿈에 나타나셔서 바위 아래 자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곳에 맷자리를 썼더니 우리 집안이 번창하게 되었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도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친구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맷자리를 마련해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어머니를 죽이는 끔찍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친구에게 들은 대로 바위 아래 자리에 맷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상여를 메고 맷자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나가던 중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고 요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일을 생각하니 붕할 밑이 근질근질. 도깨비들이 나타나 춤을 추며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여를 맨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욕심에 눈이 멀어 도깨비들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갑자기 울리더니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상여가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어머니의 관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친구의 집안은 불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농사는 잘 되지 않고 가진 재산은 점점 줄어들며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려 욕심을 부리다가 도깨비의 벌을 받았구나. 그런 심술로는 절대 잘 될 수 없어.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효심과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해치는 폐륜을 저지른 행동은 결국 불행을 초래하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나 성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전설은 욕심과 도깨비의 경고를 통해 도덕적 가치의 소중함을 경고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불러오며 자연과 신령스러운 존재들은 인간의 부도덕한 행동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필요성을 가르치며 효심과 도덕성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이 있는 집안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 집안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호랑이가 한번 잡아먹었던 집안 사람을 다시 노릴 수 있다고 믿었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집안에서도 또 다른 가족이 같은 운명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불행이 단순히 환경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정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 시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여자가 장흥 유치마을의 지인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호랑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호랑이가 방 앞쪽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그냥 두고 뒤쪽에 누워있던 그 집 딸을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들 잡아먹힐 사람은 사주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집안을 호식당한 집안이라고 부르며 꺼렸던 거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집안에 머물면서 또 다른 가족을 물로 끌어들일 거라고 믿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요즘은 이런 믿음이 거의 없어졌죠. 호랑이가 나타나는 일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드물잖아요. 하지만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단순히 겁에 질려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싶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뭉클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 사람들이 자연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가지던 두려움과 믿음이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생존과 공동체의 지혜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집안이나 물에 빠져 죽은 집안을 꺼렸던 이유는 단순히 미신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식당한 집안이라는 표현은 호랑이가 한번 공격했던 집을 다시 노릴 가능성을 경고하며 마을 공동체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신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둘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가족을 꺼렸던 이유도 단순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공동체적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족을 끌어들인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위험한 물가에서의 행동을 조심시키고
가족 간의 경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러한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집단적 기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위험 요소를 무시하거나 방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한 행동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은 과학적 사고로 대체되었지만 옛날 이야기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대응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지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랑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점에서 현대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